한선우의 세상은 5살 배기 아들 이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온통 아들의 웃음소리와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아들과 함께 레고성을 쌓으며 행복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별이는 그녀의 삶에 떠오른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남편 이동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아들을 번쩍 안아들었다. 우리 별이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최고. 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탁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평범했다. 동우는 최근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선우와 아들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도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아줘, 선우야.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안심시켰다. 선우는 그런 남편을 보며 지금의 작은 어려움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평범하고도 단단해 보였던 행복은 바로 다음 날 오후 너무나도 허무하게 깨져버렸다. 선우는 아들 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1시간 전에 별이를 데려가셨는데요.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네, 동훈 씨가요. 선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일에 지쳐 있었다. 뭐 아니야, 난 지금 거래처와 미팅 중이야. 유치원 근처에 간 적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선우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치원 주변과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별아, 이별 어디 있니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집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남편 동훈이 굳은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없이 절망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였다. 늦따르르릉. 거의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여있던 집 전화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동훈이 떨리는 손짓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선우가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듯한 아무런 감정도 없는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내 아들 이별은 우리가 데리고 있다. 선우의 숨이 멎었다. 누구세요? 우리 별이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조용히 해. 우리는 돈이 필요할 뿐이다. 1,000만 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0만 원을 준비해. 1,000만 원인 1,000만 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목숨값으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경찰에 알리면 네 아들은 별이 아니라 제가 될 줄 알아라. 돈을 준비하고 다음 전화를 기다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동우는 괴로운 듯 소리를 지르며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내 탓이야.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때문에 누군가 앙심을 품은 거야. 다 내 잘못이야. 그는 무너져 내린 아내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는 아내를 품에 안고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듯 애써 침착했지만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우야, 울지 마. 정신 차려야 해. 우리가 돈을 구해야지.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우리 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데려올게. 약속할게. 선우는 남편의 품에 안겨 그의 약속을 믿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을 안고 있는 그 다정한 남편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잔인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그들의 집을 덮친 비극의 연극은 그렇게 가장 완벽한 연기자의 위로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유괴범의 전화가 끊긴 후 한선우의 세상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00만 원, 아들의 목숨값. 그녀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우리가 가진 돈을 전부 모아야 해.
남편 이동훈의 말은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등대와도 같았다. 그는 아내를 다독이며 집안의 모든 현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 별이의 돼지 저금통을 가져와 선우의 앞에서 망설이는 척 연기했다. 별이가 이걸로 로봇을 사고 싶어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선우가 소리치며 저금통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쳤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동안 별이가 모아온 동전과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 식구의 행복했던 시간의 파편들 같았다. 두 사람은 밤새 돈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였다. 선우는 자신의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했다. 하지만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친정 어머니에게였다. 노모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자초지종을 듣고 함께 오열하며 자신의 통장에 있는 남은 돈 전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만 외손자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두 번째 전화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였다. 친구는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 바로 송금해 주었다. 선우야, 힘내. 별이는 무사할 거야. 친구의 따뜻한 한마디에 선우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평소 그들을 시기하던 한 친척은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대고 의심 가득한 질문들을 퍼부었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해? 혹시 이동훈 서방 또 사업하다 사고라도 친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선우의 가슴에 박혔다. 선우는 모욕감에 떨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을 때마다 동훈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완벽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여보, 저런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그들은 우리 사정을 이해 못해. 당신은 지금 아들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대단해. 당신의 노력 덕분에 우리 별이는 꼭 돌아올 거야. 그는 마치 자신도 애쓰고 있다는 듯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은 돈이 묶여서 어쩔 수 없다며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교묘하게 아내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은 가장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했다. 선우는 그런 그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잠들지 못한 채 맞이한 새벽. 마침내 그들은 약속된 금액 1,000만 원을 모두 모았다. 여러 사람에게서 빌린 제각각 다른 냄새와 구김을 가진 돈다발. 그것은 선우의 희망의 대가이자 그녀의 모든 자존심과 맞바꾼 결과물이었다. 아침이 되자 범인에게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오늘 밤 자정 폐쇄된 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장으로 혼자 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선우는 낡은 가방에 돈다발을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들을 되찾겠다는 필사적인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집을 나서려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번 꼭 안아주었다. 조심해야 해, 선우야.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 돈만 주고 별이와 함께 무사히 돌아와야 해.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격려가 완벽하게 뒤섞여 있었다.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돈가방을 든 채 현관문을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악몽이 곧 끝날 것이라 믿으며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희망의 끝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을. 밤 12시. 한선우는 남편이 알려준 주소 인천의 한 버려진 재개발 공사장에 도착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다. 철근과 시멘트 먼지가 뒤섞인 바람이 그녀의 뺨을 차갑게 스쳤다. 이곳은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만어쩌머니 든 동화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약속된 장소인 폐건물 1층 중앙 그녀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범인을 기다렸다. 시간이 연겁처럼 흘렀다. 그녀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할 무렵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후드티를 깊숙이 눌러쓰고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해 그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기계처럼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에게 다가왔다. 남자는 턱짓으로 동가방을 가리켰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약속대로 뒷걸음질 쳤다. 남자는 가방을 집어들어 손전등으로 안을 빠르게 확인했다.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는 마침내 용기를 낳았네요.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우리 아들은요, 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방의 지퍼를 닫고 선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선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음성 변조기를 껐는지 그의 진짜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이 돈은 몸값이 아니야. 선우의 뇌가 그 말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남자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문장을 속삭였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을 죽여달라고 내게 보낸 살인 청부금이다. 그 순간 선우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공간이 그녀의 심장 박동마저 멈춘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이건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악마의 거짓말이야.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읽었는지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겐 규칙이 있지. 나는 아이는 죽이지 않아. 뒷맛이 더럽거든.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괴물이 가진 그 자신만의 비틀린 직업 윤리일 뿐이었다. 내 아들은 인천 북항의 시실 창고에 있다. 상처 하나 없이. 내 남편은 지금쯤 내가 사고 처리가 끝났다는 전화를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그놈이 초조해져서 직접 확인하러 가기 전까지 1시간 정도 남았을 테니. 가봐. 남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림자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나타났을 때처럼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공사장에는 선우 혼자 남았다. 동화방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악마의 마지막 속삭임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을 죽여달라고.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녀가 의지했던 남편.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던 그가.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을 계획한 연출가이자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 악마였다는 진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붉은 피가 흐를 것만 같았다. 그녀가 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불했던 희망의 대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이 되어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귓가에 맴돌던 악마의 속삭임이 아들 별이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선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세상에 대한 절망감, 그 모든 것을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모성애가 집어삼켰다. 1시간,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온몸이 떨렸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렸다. 손이 너무 떨려 차 문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늦은 밤의 도로는 한산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온통 흐릿한 불빛과 굉음으로 가득했다. 인천 북항 시벨 창고.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고 필사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 자동차의 엔진 소리 위로 남편 이동훈의 얼굴이, 그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그의 위선적인 눈물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어 그녀를 공격했다. 아들의 첫 생일날 환하게 웃으며 촛불을 불던 동훈의 모습. 주말마다 공원으로 나가 아들을 목마 태워주던 그의 넓은 어깨. 아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있잖아라며 안아주던 그의 따뜻한 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 선우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다. 그 자리에는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집념과 그 남자를 향한 지독한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마침내 차가 인천 북항에 도착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삭막하고 거대한 철의 도시. 바다 안개가 자욱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미로 같은 컨테이너들 사이를 헤매며 시세블이라는 표지판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구석진 곳에 낡고 녹슨 시애블 창고를 발견했다. 문은 그 남자의 말대로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육중한 철문을 밀었다. 끼.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창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어두웠다. 별아, 선우가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놈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녀가 절망하려던 바로 그 순간. 엄마. 화물 상자 더미 뒤편에서 아주 작고 겁에 질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그 소리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는 아들 이별을 발견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별아 내 아가. 선우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들의 따뜻한 천이 느껴지자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들이 그녀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을 때 선우의 눈물이 멈췄다. 그녀의 슬픔과 공포가 차갑고 단단한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위협한 적을 향한 어미, 맹수의 눈빛이었다. 선우는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차를 몰아 서울을 향해, 그들의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심판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그 가면을 쓴 악마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룸미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하고도 비장한 결의만이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한 시간과의 사투는 끝났다. 끝났다. 이제 괴물과 대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한선우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들 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의 모든 것들, 가족사진 아들의 장난감, 남편과 함께 고른 가구들이 이제는 모두 끔찍한 위선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녀는 별이를 아들의 방 침대 위에 눕혔다.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자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불을 끈 채 오직 현관의 작은 센서 등 불빛에만 의지한 채 그를 기다렸다. 얼마 후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이동훈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어두운 거실과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의 실루엣을 보고는 완벽하게 계산된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선우야, 당신 돌아왔구나. 어떻게 된 거야? 별이는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 돈은 줬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는 아내에게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걱정 많은 남편처럼 연기했다. 하지만 선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어둠 속에서 차갑고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서늘한 눈빛에 동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의 연기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그래 선우야? 왜 말을 안 해? 별이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진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닌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마침내 선우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말라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별이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어요. 뭐 자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거야? 유괴범들이 그냥 풀어준 거야. 그래요. 그냥 풀어줬어요.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들었다. 별이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었다. 당신이 고용한 그 남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동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내가 누굴 고용해. 그 남자 규칙이 있대요. 아이는 죽이지 않는 게 자기 규칙이라고. 그 문장이 비수가 되어 동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위장이 벗겨져 내리기 시작했다. 걱정, 불안, 슬픔의 가면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당황과 분노, 그리고 발각된 자의 공포가 드러났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유괴범 말을 믿는 거야. 그놈들이 당신한테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그는 소리치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선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친자 확인 검사 때문이었나요, 이동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이 5살짜리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중요했어요.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를. 동훈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비밀을 아내가 알고 있었다. 그는 괴물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래, 내 아들이 아니었어.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증거였어. 그놈은 네가 저지른 죄의 상징이었단 말이다. 나는 그 증거를 내 손으로 지워버려야만 했어. 마침내 괴물이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달려들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선우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통화 녹음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자백을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훈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 멈췄다. 그의 얼굴에 절망감이 떠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파트 밖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선우는 이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 모든 것을 신고했던 것이다. 사이렌 소리가 아파트 바로 밑에서 멈췄다. 잠시 후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동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선우는 그런 그를 경멸이나 증오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이동훈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한선우는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 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에 담긴 녹음 파일과 곧이어 체포된 청부업자의 증언 앞에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친아들 살해 청부,
비정한 아버지의 경악스러운 범죄.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연일 그의 뻔뻔한 연기와 끔찍한 범행 동기에 대해 보도했다. 그가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보고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상은 그를 가면을 쓴 악마라 부르며 비난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선우는 아들 별이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 집은 더 이상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의 모든 가구, 모든 벽지에는 끔찍한 거짓말과 배신의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아들의 손을 잡고 서울을 떠났다. 그녀가 새로 정착한 곳은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녀는 작은 집을 얻어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오직 한 아이의 엄마이자 그 아이의 세상을 지켜야 하는 유일한 보호자였다. 물론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무너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아들 별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2배, 3배의 사랑을 쏟아부었다. 어느 날 저녁 별이가 그녀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왜 우리 보러 안 와? 선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대답해 주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단다. 별이가 아주 많이 커야만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언젠가 아들이 더 컸을 때 모든 진실을 이해시켜 주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맹세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났다. 어느 맑은 오후 선우는 아들 별이와 함께 집 앞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별이는 이제 예전에 겁 많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나 파도를 향해 달려가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선우는 모래사장에 앉아 그런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완벽한 가족은 사실 깨지기 쉬운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 뒤에 숨겨진 끔찍한 어둠의 실체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거대한 힘을 발견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오직 아들을 향한 그녀의 사랑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그들 두 사람을 구해낸 것이다. 엄마, 별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아들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가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한 아이의 엄마였으며 그 무엇보다도 강인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아들에게 유일하고도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었다.